네, 지금부터 국회 국가제조포럼 개헌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류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가제조포럼은 여야를 뛰어넘어 범국회 차원에서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준비해보자는 큰 비전을 갖고 이번 20대 국회에 출범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마련한 자리인데요. 최근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권력구조 개편, 즉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관련된 겁니다. 이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관련된 건데요. 자, 그리고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가능한 지점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최근에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소 잊혀진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토론회를 마중물로 삼아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토론회 말미에는 오늘 참석하신 내빈 분들과 함께 간단한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행사에 앞서서 국민 의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 정면에 위치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소중하지만 저희가 다 소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전합니다. 자,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신데요. 민주평화당 3선 의원이시고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본 광야회를 위해서 오늘 많은 언론인 분들과 또 평소 개헌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하셨는데요. 모두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개회사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제조포럼의 공동대표께서 여야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셔서 간단하게 한 분씩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께서는 중요한 당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셨습니다. 인사 말씀은 자료집에 수록된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선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당에서는 한 명 나눴는데 우리 유승엽 위원님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당은 뭐 서로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자체 당대표에 출마했는지 하여튼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윤영일 우리 공동대표님은 저와 함께 고시도 동기고 오랫동안 같이 해온 눈빛만 보면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서울시민, 특히 또 서초구민 여러분, 또 기자분 여러분,
또 기타 우리 NGO 단체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국가제조 포럼이 왜 국가제조 포럼이냐,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해 유성룡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그때 조선이 뭐 추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때 인구가 임진왜란 전에 500만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50만, 100만 내지 150만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반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망했다 했을 때 서해 유성룡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국가 제조 지운이 될 것이다.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다시 만드는 제조, 그런 운을 제공했다. 그런 차원에서 징비록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말을 따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다시 한번 국가 제조 지원을 만들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국가 제조 포럼이라는 이런 포럼을 창립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987년도 30년 전에 도입한 대통령 제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통령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한 4개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 상당히 셉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 정도 검증할 때가 됐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상권 분립이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통령은 혼자서 행정부를 꽉 틀어 잡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혼자서 잡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여야로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분권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 헌법재판소로 갈려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어느 정도 나누어야 유권 분립이 돼서 권력은 나눌수록 더 낫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고 이념의 진리고 철학의 진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한번 우리도 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해가지고 미국식 대통령제는 예산권도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권 전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원도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정부에 있습니다. 모든 거 인사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21세기를 위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서 이제는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장영수 고려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자장 및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최태욱 교수님, 박은호 교수님, 지성우 교수님, 그리고 하성수 대표님을 비롯한 학계, 정치권, 기타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이 관계 연구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관 장관이 또 큰일 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여야 그리고 3당인 저희 민주평화당까지 같이 주관을 해서 우리 소위 개헌 문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보셨지만 가장 적극적인 당이 아마 민주평화당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우리 박성중 대표님 여기 오셨습니다만 우리 유성엽 의원까지 저분도 나중에 조만간에 이제 대표 출마하시겠다고 한 분인데 이게 오신 거 보니까 많이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87년의 헌법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권력 구조를 갖고 온 것들이 폐해가 컸다. 즉 대통령제에 있는데 그게 제왕적인 대통령제였다. 그로 인한 역사의 대전기를 우리가 이제 마련하고 이렇게 가게 했는데 확실하게 그에 대한 폐단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그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만큼은 그러한 것을 권력 분산형으로 개헌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고 국민들 역시도 그런 바람을 가졌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소위 물 건너 갔었지요. 그래 이러한 것들이 시대적인 소명이기에 다 같이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이 계시고 시민들이 계시는데 말씀 그대로 개헌 문제 하게 되면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 국민의 기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적인 상황 하에서는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 출신인데요. 그리고 공기업 임원을 제가 한 사람인데 감사원만 하더라도 논쟁거리가 많고 논란이 많길래 죄송합니다만 그런 데에 대한 걸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당략적인 차원으로 갖고 그런 논의만 해내느냐고 제가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독립기관화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개헌 안에는 독립기관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기는 하게 합니다만 어찌됐든 당략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관되고 또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관심 갖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야가 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박성중 대표하고 또 우리 김두관 장관하고 여야를 넘나들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둡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발제를 해주실 우리 장영수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최태욱 교수님 또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는 박원호 지성우 우리 교수님 우리 하성수 대표님 똑같이 우리 언론인 또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토론자이심에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논의된 내용을 다시 강조드리건대 여야를 넘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저희들도 역시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어주시고 좋은 제안,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제조포럼의 공동대표이신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행사는 모두 마치고요. 2부 토론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2부 본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공동대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13 지방선거 전에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그것과 뛸 수 없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꽤 활발하게 진행됐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가 1년 이상 운영됐었고요. 정부에서도 마지막에는 국민 개헌 자문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헌안, 특히 권력구조 개편 안 포함한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었습니다.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라는 것이 국회나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좀 다양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 주요 정당들도 각 정당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권력구조는 4년 연임제 주장하는 민주당과 분권형
대통령이든 이원 정부제 등 이런 쪽으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다른 당, 특히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제 강화냐 아니냐 이런 또 논의가 부닥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논의가 활발하다가 마지막 즈음에는 아슬아슬했던 좀 접점이랄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빅딜 얘기가 나왔었죠. 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면 청와대, 민주당, 정부도 권력구조 개편에 뭐 추천을 국회에서 할지라도 그 정도 약하게 할지라도 하여튼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빅딜의 가능성이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아까 윤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물 건너갔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어쨌든 국회 그 협력을 얻지 못해서 국민투표의 회부도 못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치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치권에서 이 모임이 첫 번째 그 지방선거 후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 오늘 우리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발제를 맡으신 분이나 토론을 맡으신 분들이 이 정치 개혁에 관하여서는 항상 뭐 앞장서서 공부해 오셨고 실력 갖추셨고 고민도 누구보다 많이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긴 설명을 드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목례 정도만 여러분께 하기를 바라는데요. 발제를 맡으신 장영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토론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박원호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성우 교수십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 토론을 해주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성수 변호사십니다. 이제 25분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론자분들은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방송에서 녹화하는데 그 정도 분량이 아마 제일 깔끔하게 나간다고 하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시 목표로 진행할 건데 그 전 조금 시간이 된다면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께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25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발점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개헌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개헌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뭐 물이나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헌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질서의 틀, 이게 바뀌었을 때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내지는 이게 잘못됐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이걸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혹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 1년 동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쭉 일을 하면서 국회가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정작 국민의 참여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개헌안 나오기 직전에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뭐 국민 개헌 뭐 자문특위라고 해가지고서 한 달 동안 활동할 때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 같은 것이 물론 기간이 짧게도 했지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고 국가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국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 개헌의 중요성은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이 점은 이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통령 혹은 어떤 국회를 갖고자 하느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이 경제나 사회나 이 국가 전반에 있어서의 변혁의 기초이고 좀 더 멀리 본다면은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개헌과 맞물려 있고 개헌을 통해서 기초가 마련되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개헌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나 개헌헌법은 그 수명이 30년을 넘은 역대 최장 헌법입니다. 뭐 과거 헌법들의 평균 수명 5년이 채 안 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뭐 비교적 성공적으로 헌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게 이제 30년씩이나 지나다 보니까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 때문에 뭐 국민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거 지금까지 개헌 논의 중에 있어서 최근에 개헌 논의만큼 오래 끓은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치권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헌법 학계에서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뭐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책을 만들고 해가면서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6년에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도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정치권에 있어서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데 지난 한 1년여 동안의 개헌 논의 경과를 보면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이견이 여야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권력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 인권 내지 기본권이 핵심인데 왜 권력 구조가 얘기하느냐. 권력 구조가 제대로 돼야 인권도 제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 어땠습니까? 권력이 오남용되니까 결국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이나 왜곡이 결국 국민들의 인권의 침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인권 따로 권력구조 따로가 아니다. 이 점은 사실 19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부터 그때 프랑스 인권선에서부터 이 권력 분립과 인권 보장을 동시에 핵심적인 요소로 지명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현행헌법이 나름 잘 기능해왔고 그럼으로써 뭐 성공적인 헌법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최순실 사태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권력 오남용하면은 나중에 또 탄핵해가지고 또 파면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건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탄핵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소추가 가능합니다. 결국 당시 여당이 반대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때 그나마 친박, 비박해서 갈라지고 그 갈라진 가운데 비박이 탄핵에 찬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냥 거기서 똘똘 뭉쳐가지고서 우리는 그래도 뭐 안 된다라고 해버렸으면
상황은 어쩌면은 정말로 폭력적인 일로까지 번졌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도 되풀이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뭐 한 번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지나친 낙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이 뭐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문제고 제도도 문제인 것이지 사람만 문제이거나 제도만 문제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취지는 그러한 사람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 분립 도대체 왜 필요로 합니까?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사람이 유능하고 사람이 능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덕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 권력 분립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최선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와 같은 이미 출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다시 출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다가 바꿔야 할 필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말하지만 그 외양간에다 다시 소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면 외양간 고쳐야죠. 고치고 소를 이제 새로 집어넣어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영영 안 고치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분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불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신의 뿌리를 한번 찾아본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만 있을까?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로 가지고 간다면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에 의해 6명의 대통령이 전부 다 말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대통령마다 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걸 자꾸 사람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도, 시스템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승자 독식 문제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에 이제 과반 의석을 설령 차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선출한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대통령을 배출하고 나면은 정권을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정권을 가져간 정당이 국정 운영을 갖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우린 그걸 승자 독식이라고 합니다. 왜냐? 지금 국회는 뭐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고 국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대한 통제만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이 하자, 협의하자라고 하는 게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협상과 협치를 얘기하지만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최근에 봤고 북미 정상회담도 봤습니다만 결국 뭔가 주고받는 게 있을 때 협상이 되고 협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승자 독식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실패하고 그래서 다음 정권을 우리가 가져가는 이거지 적극적으로 협력해가면서 대통령이 성공했었을 때 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좋은 시스템이냐. 우리가 이것을 미국의 대통령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큼의 승자 독식은 아닙니다. 일단 국회가 다르죠.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처럼 행동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의원님들 계시지만 죄송하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거 공화당까지 나서가지고 여당까지 나서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 이거 아니니까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걸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과연 어디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제가 2008년부터 9년까지 그때 이제 18대 국회에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부심 높았었고 의원 내각제 싫어하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년여 동안 이제 연구 검토한 결론은 의원 내각제로 당장 가는 건 국민들이 수용을 못할 테니까 힘들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냥 가가지고서 우리 정치가 과연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원 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정부 형태로 가보자라는 시도를 했었던 것이고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9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결론도 같았었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대 국회 헌법 개정특위자문위원회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이 여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우리 정치가 달라지기 힘들다는 그런 고려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헌의 핵심이 분권과 협치다라는 얘기를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권과 협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 여당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이나 혹은 야당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들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분권형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처럼 뭐 나름대로 그런 분권을 가지고서 대통령제 하에서 분권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 건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최소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미국의 경우처럼 정치 문화가 달라지고 여당이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우에 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연방제입니다. 여러 주들이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갖다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연방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고 그리고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 새로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 완전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보다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평가거든요. 연방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바로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자리 잡으려면 또 한 20, 30년 걸릴 겁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식 대통령제를 통해서 분권을 성공시킨다는 건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에서 나왔던 권력구조는 형식상 분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원수일 수밖에 없는 총리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뭐 조금 더 권한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총리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는 감사원 독립시킨다고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한다고 하면서 임명권은 여전히 또 대통령에게 있는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인사권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차라리 어쩌면 이제 변화에 따라서 과도적인 혼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분권형 정부 형태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 헌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통일이라고 하는 걸 막연하게 둘이 하나로 합쳤다라고 해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결국 결혼했다 행복하다.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서 결혼 이후에 오히려 본격적인 갈등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통일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독일의 통일만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예멘 같은 경우는 통일되고 나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고 다시 분열이 돼가지고 분단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통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통일 이후에 사회적인 통합, 어떤 이질적인 경제, 문화,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독일이 보여주었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보다는 어떤 지분을 나눌 수 있는 의원 내각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갖다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성공적으로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의원 내각제까지도 뭐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은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권의 합의가 아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교수님 25분보다도 짧게 해주셨는데요. 화가 나서 그러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뭐 읽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발제문에 보면 뭐 일반적인 지식 외에도 주장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아주 짧게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좋아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쓰기가 좀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 교수님께서는 제왕의 재출연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못된 제왕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 근데 아주 훌륭한 제왕이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자 독식의 문제점 지적해 주시면서 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그걸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권력을 그렇게 나눈다 하는 것은 결국 협치의 필요성이 증가해 가는 것이다라고 다시 강조해 주셨고요. 대통령제 하에서도 분권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으나 한국형 대통령제라면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당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도구 기구에 불과한 한 의미 있는 분권형 권력 구조가 작동되기는 어렵다라든가 몇 가지 짚어주셨고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분권형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 승자 독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길게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넘어서 의원내각제까지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갖고 계신 저 자료집 순서대로 박원호 교수님, 지성우 교수님, 하승수 변호사님 순서로 가겠습니다. 우선 박원호
교수님께 10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또 유익한 말씀도 듣고 또 제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일단 또 토론회니까 제 입장부터 먼저 딱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이야기를 해 나가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의회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공부하는 그 대상인 의회가 사실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실 뭐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오늘 발제하신 그 장 교수님하고는 또 입장이 약간 다른 측면들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그게 이제 일단 현실성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 같은 이제 제도로서 이제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제도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그 토론회 자체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지금 그 서 있는 입장 자체가 그 장 교수님의 어떤 뭐 분권형 정부제랄까요? 그 거기에 대한 좀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라고 이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그 뭐 제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런 반대 입장이 있고, 그 반대 입장들 자체도 이제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유효한 입장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들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논점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지금 분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두 누구나 다 합의된 가치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분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뭐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이 맞는데, 또 다른 반대편에 이제 예컨대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이제 그 뭐 한나라당이나 아니면 뭐 새누리당에서 이제 사실 취했던 입장 자체가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4년 중임제 입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 변화 자체가 이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분권만이 이제 이게 지금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인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둘 다 밸리드한 아규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분권을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을 쪼개야지,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시작하시면 사실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를 이제 뭐 계속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개헌과 관련된 입장들이 사실 굉장히 당파적입니다. 지금 민주당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지금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자유한국당, 그다음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은 또 분권형 대통령제에 훨씬 더 지지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티산한데 굉장히 당파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 논의가 이제 그렇게 당파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컨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한때도 내각제가 인기가 있는 대안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분권형제 내지는 뭐 이원 정부제는 일종의 그 내각제 변형된 형태인데, 인기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적이 언제였었나 하면 2016년 탄핵 촛불 국면에서 이제 내각제 분권형제 합치면 이제 한 40% 나올 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합쳐도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내지는 그냥 제왕적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오시는데, 이게 이제 진짜 헌법에서 기인한 게 맞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헌법에서 기인한 게 뭐 당연히 맞죠, 맞는데, 근데 헌법 이외에도 사실 다른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이제 요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장현수 교수님이 이제 그 적절하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사실 뭐 바꿔야죠. 내지는 최악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실 한 스텝 더 나가서 한국의 그 대통령의 제왕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반드시 헌법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있나 하면 뭐 대통령이 예컨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뭐 검사들 사실 직접 임명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공기업, 또 최근에 저희 그 서울대학교에서 총장도 뽑았습니다마는 저희 서울대학교 이제 더 이상 국립도 아니거든요. 법인화돼서 이제 뭐 일종의 공기업 같이 됐는데, 그 총장 선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청와대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 사실 그 대학 총장이랑 뭐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뭐 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좀 사실 손에 잡히는 제도들 내지는 심지어 손에 잡히지 않는 예전에 그 관행 같은 것들 속에 사실 그 대통령의 내지는 한국 대통령의 제왕성이 이제 들어 있는데, 이걸 이제 헌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들에도 숨어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쩌면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헌법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분권형 대통령제의 이제 책임성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내치와 외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당연히 맞고요. 그 지금 이제 장 교수님 발제문에 보면은 이제 거기 이건 뭐 사실 반드시 내치와 외치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일단은 분권형을 도입하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은 이제 내치와 외치로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분을 한다면 이건 이제 헌법의 코드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 자체에 분권형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과 수상이 그걸 나눌 거냐 이야기를 이제 반드시 그게 개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들 내각제를 이야기하면 사실 의회가 이제 내각의 수상을 선출해서 뭐 행정 업무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각제에서 사실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게, 그게 의회에서 불신임을 하면 뽑혀 나간 그 총리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내각 자체를 통째로 다 해임할 수 있죠. 불신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국회에 대해서, 자기를 뽑아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 역방향의 또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의회를 해산을 시키고 다시 재선거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히려 그 내각제에서는 사실은 책임성이 굉장히 명확한 거죠. 근데 분권형에서는 이게 지금 논의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누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해산을 하고 책임을 지우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뽑아가지고 행정부 총리로 보내고 나면 이 사람을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견제할지, 이 사람이 제왕적 분권형 총리가 된다면은 이 사람을 또 국회에서 어떻게 다시 끌어서 잡아가지고 끌어와가지고 해임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가 또 헌법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지금 논의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부터 해서 또 그게 적절하지 않다면은 이제 언제든지 국회를 또 해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논의 없이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이야기를 그냥 막 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그 논의에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한테는 약간 좀 그 더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금 지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 대한 사실 신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내각제의 장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분권형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개몽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국민들이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이제 분명히 있다. 국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내각제나 분권형제가 이게 국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플러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당에 의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잘 되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확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내각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정부제로의 개헌에 지금이 정말 적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뭐냐하면 지금이 더더군다나 이게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특히 국민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뭐 정당들의 지지율 같은 것들과 지금 현재 국회 의석 배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다른데, 지금 의회가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의 더 큰 지분을 차지하는 형태의 개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못 개헌을 꺼냈다가 이제 오히려 더 강화된 대통령제 뭐 이런 논의들 하고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개헌이라는 게 논의들이 이렇게 맞서 싸워 나가는 건데, 저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정치학자로서 저희 정치학자들을 위한 좀 광고 같은 건데, 개헌 논의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좀 헌법학자 여기 뭐 저 옆에 계십니다만은 그 계속 논의를 해오셨는데 저희들도 좀 끼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비교 정치 하는 사람들, 남미에서 대통령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유럽에서 의회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뭐 여론과 이제 여론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또 다른 사회과학, 재반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헌법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사회과학 하는 분들도 좀 같이 이런 토론에 좀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그러면서 저를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원호 교수님 감사합니다.